네, 개념 폴폴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비 오고 있어요, 밖에? 비가 갑자기 또 많이 내리더라고요. 네, 오는데. 그러니까. 네. 날씨 더 추워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당정 관계인데, 네. 당정 관계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패배한 여권에서 뭐 당정 관계 재정립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네. 다른 나라 당정 관계와 우리나라의 당정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이제 권력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대통령제. 네, 대통령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딱 다른 나라 여러 군데 걸칠 거 없이 한번 미국하고 비교해가면서 모름지기 당정 관계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다. 현실 진단까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정책 분야에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임위 단위별로 해서 당정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요? 미국은 공식적인 우리처럼 이렇게 부르는 공식적인 당정 협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부하고 그 이제 여당 이렇게 한 몸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정부 여당. 그런데 이제 미국은 헌정 체제 자체가 삼권 분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립점이 정부 여당과 야당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 헌정 체제에도 마찬가지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행정부와 의회 그다음에 정부와 입법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 미국은 그런 헌정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잘 지켜져 왔다. 네. 우리는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약간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이 장관도 하고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대통령제하고 우리의 대통령제는 그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의 그 어떤 정부 여당 또 야당 간의 이런 대립 관계의 어떤 형성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치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 지금 당 대표, 원내 대표, 정책위 의장 이런 인재 체제가 지금 우리 당에 있는데 한국 정당에서 근데 거기 그 정책위원회 밑에 정책조정위원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1정조위원장, 제1정조위원회 네, 맞습니다. 쭉 있어요. 쭉 이렇게 네, 있었죠. 네. 제가 한 20년 전에 국회에 처음 그 공부할 때 국회에 대해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정조위원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굉장히 그랬는데 일본에서 온 말들입니다. 아, 그게? 네, 네. 다 일본에서 온 말들이고요. 그래서 일본 의회의 이런 어떤 그 정부 여당 이런 그러니까 거기는 의회제니까요. 네,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여당의 한 몸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 야당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가 대립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일본의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오면서 아마 이제 그 대립 구도가 정부 여당 대 야당으로 그렇게 형성된 역사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제가 당정 관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전에 당정청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위 당정청 회의하면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부에서 총리, 당에서 대표 이 세 사람이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걸 고위 당정청 회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냥 보통 이제 이제 청도 없어졌지만 그죠? 당정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냥 당정이라고만 하던데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당정이 만약에 조율을 한다면 여기서 정을 점하는 게 백악관입니까? 행정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백악관이라고 보긴 봐야 될 텐데 그래요? 우리의 당정청 관계하고는 다르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실에서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이 정부 여당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몸이죠. 한 몸, 한 식구. 네. 네, 한 집안 식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논의한다. 아, 한 식구가 아니다. 한 식구가 아니고 말 그대로 대통령의 참모들과 예. 그다음에 이제 의회 내 그 가까운 정당도 있을 거고 먼 정당도 있을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의원들 또 지도부 그다음에 또 미국은
그 보좌관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고 또 로비스트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는 예. 그런 관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교를 해 들어간 데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게 정당 구조가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미국은. 아무래도 원내 정당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원내 말고 어떤 그 당원들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당 조직이 엄청 우리나라 되게 큰데 그러면 그게 더 우위에 있는 건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예를 들면 우리는 당 대표가 그렇죠. 이제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넘버 원이죠. 당 네, 대표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당직들 다 임명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그런 중앙당이 강력하게 있는 그런 당은 미국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없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원내 정당이 있고 뭐 그다음에 원외 어떤 뭐 또 정당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애초부터 그냥 원내 중심으로 의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핵심은 의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회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원내 대표가 사실상은 당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백악관 입장에서 뭔가 이제 개별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마크해서 설득을 할 때는 하지만 뭔가 이제 큰 틀에서 그러니까 저기 조율이 필요하다면 그 맞상대가 되는 건 원내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원내 대표가 여당 뭐 보통 이제 그 다수당의 이제 그렇죠. 원내 대표가 그렇죠. 하원 의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하원 의장 그다음에 또 그다음 당의 이제 원내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파트너가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어떤 파트너가 그 협상의 파트너가 되긴 하지만 대화의 청구가 되긴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는 원내 대표가 어렵죠. 오더 때린다고 따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원내 정당이 되기가 어렵죠. 원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별 상임위원회라든지 네. 또 그 어떤 그 현안을 맡고 있는 또 여러 다른 위원회들 또 청문회 하게 되면 청문회 그 담당하는 의원들 또 그런 이제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오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른바 당론 표결이라는 것도 거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론을 정하기는 하죠. 예. 당론을 정하기는 하겠지만 예. 뭐 그것이 이제 우리처럼 막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뭐 안 들으면은 뭐 어떻게 뭐 징계를 징계를 한다.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런 건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당무 쪽으로 이제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원에 이제 어떤 비대한 어떤 당은 없다 하더라도 당 의장은 있지 않습니까? 그 당 의장이라고 뭐 우리가 같은 그런 표현을 쓰긴 좀 그렇고 네. 전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네, 네. 미국에서 이제 그 전국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뭐 미국 전체에서 이제 한 200여 명 정도 한 당에서 그 정도 이제 뽑히는 그 전국위원들이 이제 전국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의장이 있습니다. 그 의장. 예, 그 의장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 당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당직자 뽑고 그다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선 라인 만들고 이런 조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보통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여당이죠. 그러니까 여당 대통령의 정당에서는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을 하고 의장을 네, 의장을 지명하고 그다음에 뭐 또 야당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당 지도부가 협의해서 이제 의장을 뭐 지명하고 하는데 그 의장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의 당 대표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 애초에 뭐 회의 진행 정도입니까? 회의를 진행하는데 물론 뭐 그 회의를 단순히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물론 이제 공천에도 일부 관여를 하고 또 어떤 영향력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근데 이게 천차만별인 게 대통령이 그 전국위원회 의장한테 힘을 좀 많이 실어주고 자기랑 친한 사람을 지명하면 그 사람의 권한이 좀 세질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형식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당정 관계를 이제 짚어보자는데 여기서 핵심이 결국은 공천권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미국의 이런 정당 구조에서는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공천 시스템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천을 우리처럼 이렇게 당 지도부에서 당의 공천을 주님하니 하는 이제 그런 제도 자체가 아니고 완전 경선제입니까? 네, 일단 완전 경선제인고요. 예. 뭐 경선에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또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선을 이제 그렇게 치르게 되는데. 근데 영화 보면은 뭐 뒤에 있까 뭔가 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뭐 돈도 가고 딜도 이뤄주고 막 이러던데 그 영화입니까 그럼?
일단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미국은 현역 의원의 재선율이 90% 가까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이른바 공천 물갈이라는 개념이 없군요. 없죠. 예.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까? 공천 물갈이라는 저는 개념은? 그런 식의 표현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의원들이 많은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그런 것들을 나쁘게 사실 봐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미국 가면 10선 의원이 수두룩하죠. 최근에 30선 의원도 나왔다고 합니다. 30선 의원이 나왔다고요? 네, 네. 나이가 몇인데 30선 의원이. 뭐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해가지고 하셨겠죠. 네.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현역 의원 재선율이 90% 정도 되고 또 이제 50개 주라고 하지만 절반 이상은 사실상은 어느 당 후보가 이제 당선되는지 좀 정해져 있는. 그렇죠. 거기도 이제 네. 그 지역색이 있어서. 네, 네.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인한테 우리 말처럼 공천을 준다라고 해봐야 뭐 이제 아주 경쟁적인 지역구에서 이제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전체 물갈이가 된다고 병풍 한 10% 정도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그 미국은 또 연방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내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지사나 또 상원 의원 한 주에 2명씩 있는 그렇죠, 그렇죠. 상원 의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제 새로운 신인을 하나 발굴해봐야 되겠다. 전국적인知명도가 있는 네,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뒤에서 물밑 지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지사나 상원 의원들이 오히려 그러면 사실상 어떤 공천을 좀 핸들링하는 거다. 그런 이제 그 주에 이제 그 주에 어떤 한해서 말 그대로 경선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이제 그 어떤 이제 최근에는 뭐 그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 정치를 이제 미국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근데 그 네. 정치학 책을 보면 영어가 아니라 이번엔 그 정치학 책 이런 거 보면 지금 그게 없어진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실상의 과두제가 돼가지고 미국의 네. 정당 네. 조직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이 있어갖고 사실은 이 그룹이 뒤에서 다 지배하는 그리고 검은 돈도 많이 오고 하는 이런 그 미국의 정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전통이 상당히 강했던 때가 이제 70년대까지. 근데 지금 다 없어진 겁니까? 지금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양성화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선거자금이라고 하는 게 예. 이제 굉장히 양성화되고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슈퍼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장 최근에 그 상원 선거랑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이 쓴 돈이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어이구 사이즈가 다르긴 다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돈의 액수가 다르죠. 그런 큰 선거가 있을 때는 뭐 쓰이는 돈이 다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주로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선거 그 슈퍼팩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자금에 제한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돈들이 이렇게 거기 쏟아져 나오고 근데 문제는 그 돈들을 핸들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른바 만약에 이너서클. 이제 만약에 7, 80년대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뭐 베일 뒤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선거 자금 모금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특정 후보에게 지지를 한다든지 그 유력한 어떤 그 뭐 선거 자금을 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나는 이번에 우리 당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거기에 돈을 몰아준다든지 네, 이제 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뭐 하원 의원들을 또 자기가 지지하는 하원 의원들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후보들에게 지원하고 네.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은 조금 2000년대 이후에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대통령이 그 의원들 공천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네요, 아예. 그러니까 그렇게 간접적인 형태로 지지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예. 뭐 이렇게 지명하고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 사람은 그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거의 없다. 낙하산은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암흑의 키즈니 네. 무슨 뭐 대통령 직할부대니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대통령 홍위병이니 뭐 네.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까? 뭐 특정 후보하고 또 가까운 뭐 의원들은 당연히 있겠죠. 후보자들도 있을 거고. 네네네. 네, 하지만 그게 이제 뭐 계파를 형성해서 어떤 뭐 공천권을 약속해 준다든지 그걸 제도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잖아요, 미국도. 네, 네. 그러니까 상원 정도가 된다면 짬밥이 네. 속칭 짬밥이 좀 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아무 개가 이 주의 상원의원 후보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게 여지가 별로 안 되는 겁니까?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되지 않죠. 택도 없다. 네. 상원 의원의 상원 경우 의원 정도 되면 뭐 그 누구 말 듣고 뭐 줄 서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게 사람이 아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하원 의원의 경우 이른바 젊은 피 수율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건 좋게 얘기해서 대통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해당 주의 주지사나 해당 주의 상원 의원이 좀 주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그 뭐 겁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들하고 다 친하다. 네.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또 그 지역 출신의 어떤 사람을 나를 굉장히 지지하니까 예. 그 사람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정치의 행태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의 공천심사위원회 같은 게 밀실에서 있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찍어주고 누구는 배제하고 이럴 수는 없죠 제도적으로. 그러면 네. 친땡땡이라고는 어떤 이른바 그 인맥 개파라고 하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저 친구는 트럼프 키즈다. 그런 얘기는 좀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죠, 일부. 요번에도 네, 뭐 일부 하원의장 해임하는데 뭐 8명인가 9명인가 있었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수가 보시면 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종합 정리하면 대통령의 여당 지배라고 하는 것이 인적인 통로를 통한 지배가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그럴 여지가 없다라는 거네. 그럴 그러면 여지가 거의 미국은 없죠. 대통령은 여당이라도 여당을 사실상 지배를 못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요. 예. 무조건 대통령 국정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의회 내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있고 예.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 있고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그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의 그 당선되는 비율하고 상당히 연동 관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미국 정치에서도. 그 미국 정치에서 이 부분을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정치학자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 양극화다. 이게 예, 이게 정치 양극화. 대통령을 보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우리로 따지면 찍으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전통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거죠. 미국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줄투표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2000년대 전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하원 선거는 하원 선거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밀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로 그래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예. 이게 정치 양극화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가 사라졌다. 이게 이런 이제 비판을 내부적으로 심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대통령 이제 원형에 가깝다라는 미국 정치를 좀 약간 쭉 훑어봤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당정 관계 있잖아요. 네.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이른바 당정 분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오히려 또 다시 당정 일체란 말이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당정 관계가 어떤 출렁임 속에서 어떻게 조정되어 왔는지 좀 일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그 민주화 이전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여당은 대통령의 사당이었습니다. 그냥. 사실 그렇죠. 네, 그건 뭐 분석하고 말 것도 없을 것 같고. 네, 민정당 총재가 딱 네. 2명이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재고 그 총재가 말 그대로 총재를 다 하는 거죠. 당의 모든 것을. 총재 밑에 대표가 있었죠. 네.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화가 우리 정당 정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민주화하고 나서 제일 먼저 논란이 된 게 6공화국 헌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헌법에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이 그동안에 지켜지지 않은 것이 독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강했고 특히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 권력이랑 입법 권력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인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당 총재하면서 공천이라든지 모든 당의 결정을 사사건건 다 해버리니까 이러면은 말 그대로 행정 권력이 입법 권력을 다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여대 야소인 경우가 대단히 많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정당 정치의 어떤 문제 정도가 아니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민주화 이후에. 그래서 사실은 정당 민주화 핵심이 당정 분리다 이렇게 이제 됐었고 사실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워낙에 그립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당정 분리를 했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당 의장
이라고 하는 직책이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됐고 그때 이제 그래서 유행했던 것 중에 계급장 때가 한번 붙잡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옛날 여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당정 분리가 되면서 이제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할 만한 또 그 용어 중에 하나는 당무 개입이라는 용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정 분리라는 개념이 없으면 당무 개입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당시 이제 2000년대로 따지면 10여 년 전만 해도 대통령이 당 총재 하던 시절인데 거기서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문제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호 당원이란 말이라고. 네, 그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무 개입은 비민주적이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비민주적이다. 이게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전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민자당 시절에 보면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표 시절 주례 회동을 했어요. 네. 대통령과 그 당 대표가 그리고 네.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네.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당정 분리가 됐을 때 저는 지금 느꼈는데 우리나라 언론의 거의 대다수는 그거를 혼선, 난맥상으로 묘사를 했고 계속 때렸거든요. 네. 그럼 그때 언론의 이런 어떤 그 접근법 자체가 반헌법적이었던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여당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그랬으니까. 오랫동안 한 세대 이상 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아니 정부하고 여당하고 서로 엇박자 뭐 이런 지금도 막 그런 표현이 있을 텐데 맨날 지지고 볶는 당정 네. 관계 이렇게 묘사했었죠. 근데 사실은 대통령제를 우리가 헌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각제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말이 돼요. 예, 내각이랑 여당이랑 그렇게 치고받고 하면은 정책이 불안정해지죠. 사실 그렇게 되면 내각을 해산해야 되는 거죠. 의원이 다 내각에 들어가니까. 네, 예. 그 내각을 해산하고 그 다음에 새로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애초에 우회 권력과 입법 권력을 나눠놨기 때문에. 아까 정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나눠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우리의 헌법 정신으로 따지면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산이 잘 쓰였는지 감시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정감사 보면 여당은 정부를 방어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정치가 운영되는 것 자체는 우리 헌법 정신에 그렇게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어제 나온 뉴스가 이 보궐선거 패배 후에라든가 추스른 차원에서 또 하나가 당정 회의를 매주 정례화한다. 이 얘기 뉴스 보셨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책적인 협의를 하는 것은 저는 우리의 정치 관행상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네. 또 지금 정부하고 그 의회하고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여당하고 그렇게 많은 정책적 협의를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야당하고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의회를 상대로 정부가 어떤 그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여당하고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문제는 정책적인 협의를 넘어서 그 안에서 말 그대로 당무 개입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당의 자율성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는 것은 이제 사실은 지금 관여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상에 말 그대로 당무 개입에서 공천 개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있는데 예.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두 전직 대통령이 다 순환을 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갔어요. 여론조사하고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우리 언론은 전부 다 어떤 공천 개입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약간 좀 당혹스러운데 네. 당 총재 시절에서 불과 10년 뒤에 당무 개입은 안 된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네. 또 거기서 한 10여 년 또 이렇게 더 지나고 나니까 예. 또 용산이 공천하나 검사 몇 명 보내나 이거
이거 비상식적이죠.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말하면 네. 그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하면 노무현 정부 때 당정 분리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대다수의 언론이나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국정의 난맥상, 의정의 난맥상을 불러왔던 어떤 시행착오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매끄러운 당정 관계가 어떤 형성이 되어 가지고 국정에도 도움이 되고 의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가는 게 정치 생산력 차원에서 좋다. 이 인식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네. 미국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것처럼 그 행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의회에 와서 열심히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부가 내는 입법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우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장려할 일이고요. 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예. 그와 유사한 노력을 야당하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행 그 법률상으로라든지 그동안에 이렇게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비민주적인 통치하고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당무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그 기본 원칙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제를 두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이 정무수석제를 두는 것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도 정무수석을 없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전통이 좀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정무장관을 이렇게 무임소 장관으로 두긴 했지만 어쨌든 정무수석이 여당을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외형을 띠려고 노력했거든요. 사실 네. 저는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럼 지금 퇴보라고 보세요? 지금 많이 퇴보하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정치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의식은 했는데.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다가 사고가 났고요. 네. 오히려 배신의 정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뒷받침 안 하냐 이 얘기잖아요. 배신의 정치라는 게. 그러면 삼권 분립을 하지 말아야죠.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의회가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그 정당 정치의 어떤 내용이 있겠죠. 당연히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네,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 좀 마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기서 영수라는 개념이 참 되게 봉건적 개념이다. 이런 논란은 별도로 치고 아까 우리가 미국 정치를 봤지만 우리나라의 당대표에 준하는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대신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고 쟁점 법안이나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런 건 있습니까? 그냥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로? 네,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쟁점 법안이 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회기에 네. 어떤 법안이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중요한 법안인데 추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당장 전화해서라도 잠깐 보자.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우리처럼 무슨 영수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말 봉건 시대 때 네. 말 그대로 왕이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 그 붕당 정치할 때 네. 상대 그 어떤 옛날 노론의 영수. 그런 얘기 들어보면 예. 그 영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이 아마 대통령이 당 총재를 하던 시절까지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 야당 대표를 이제 이렇게 영수회담 한다고 하는데 예. 그걸 비판했거든요. 그걸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비판의 결론이 만나지 말으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나서 그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행정부도 입법부도 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수회담 같은 것으로는 과거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비판은 오케이. 그러나 그 다음에 가면은 자주 만나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에는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중지휘잖아요. 행정부 수반인과 동시에 국가 원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알게 모르게 어떤 인식을 깔고 있냐면 동급이 아니야. 이런 인식.
원수인데 국가 원수인데 밑에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인식과 사고에 따라서 야당을 보는 측면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는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지 않는 것도 야당 대표가 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중범죄자이기 사인을 줄 수 있어서 네. 만나지 않는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라고 그럼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예, 내가 지금 뭐 피해자를 만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어떤 특정한 개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부의 수반이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겁니다. 네. 라고 밝히면 되죠. 네. 예,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는 거다. 어쨌든 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자꾸 왜 안 만납니까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해를 풀면 되죠 그러면.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당정 관계라는 게 오히려 대통령제보다는 의원 내각제 쪽에 좀 약간 경도되어 있는 것. 그냥 그 어떤 이걸 제도로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87년 민주화 이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화 이후에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들이 쭉 이루어져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그 정당 정치를 민주화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좀 망각했어요. 우리 사회가. 네. 예, 어느 순간에 한 2010년 이후에 2010년 이후에 망각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나쁜 권위주의적인 어떤 통치로 좀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의 그립이 저렇게 세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권력 투쟁인 것처럼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야당과 정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그렇고 그 순전히 권력 투쟁만 이렇게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우리 정치가 어떻게 했어야 되지? 우리 헌법 정신은 뭐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지금은 뭐 정치 현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찾기가 어려워서 저는 좀 반출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칙을 망각할 행태군요 한마디로. 그런 거네요. 그냥 계속해서 관전하듯이 네. 누가 잘하고 어느 편이 이기나 지금 이것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노력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왜 지금은 다 사라졌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원칙 강조하면 안 팔리거든.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그 힘의 어떤 그 교호작용으로 해서 게임화해가지고 묘사하면 잘 팔리거든. 그러니까 정치가 그냥 요즘에는 게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기고 지고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렇게 돼서 이게 웃고 즐기면 다 상관없는데 국민이 나라를 좌우하는 거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환기하고 그런 점에서 평가의 포인트를 좀 잡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